지금 전 세계가 독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그 한마디에 일본은 환호했고 국제사회도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한 장의 비밀문건,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문서를 밖으로 내보낸 순간 세계는 일제히 일본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는 왜 일본을 비난했고 중국은 왜 한국의 자료를 다시 읽기 시작했으며 미국조차 왜 입을 굳게 다물었을까요? 일본 총리가 카메라 앞에서 내뱉게 되는 굴욕의 한 문장.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음모와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제 이름은 레이먼드 박입니다. 국제분쟁분석연구소에서 12년째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주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국제분쟁분석연구소에서 일한 지 12년째, 동아시아 정세를 다루는 게 제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화면에 뜬 속보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일본 총리가 직접 발언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요.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총리가 직접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였죠.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이지? 왜 총리가 직접 나섰을까요? 동료 한 명이 제 자리로 왔어요.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지율 때문일 거라고요. 일본 내부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각국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냈어요. 예상된 수순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중국은 논평을 유보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동남아 국가들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각국이 입장을 내놓습니다. 지지하든 반대하든 뭔가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입을 막은 것처럼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외교 동향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석 달 전쯤이었나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동남아를 순방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요.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장관급 순방이면 기자들이 따라붙어요. 회담 내용도 어느 정도 공개되죠.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비공개 일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무도 몰랐죠. 저는 당시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공식 발표문에는 경제협력, 문화교류 같은 뻔한 말들만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게 떠오를까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순방과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발언, 그리고 국제사회의 침묵까지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기자회견장에서였어요. 한 기자가 물었죠. 총리 발언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외무성 대변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답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뭔가 틀어지고 있다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았어요. 대변인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이런 걸 놓치지 않아요. 12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 동료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문건이 오갔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죠. 하지만 고위급 실무진들이 긴급 회의를 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평소에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문건이냐고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외무성 안에서 긴장감이 돈다는 얘기만 들었다고요. 누군가는 문서를 들고 복도를 뛰어다녔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회의실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 주 내내 이상한 신호들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묘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불명확했죠. 필리핀도 비슷했어요. 강요급 회담이 취소됐습니다. 공식적으론 일정 조율 문제라고 했지만요. 중국은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일본이 이런 발언을 하면 즉각 반발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침묵했어요.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요. 대변인은 답했죠. 동맹국 간 대화를 지켜본다고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거나 뭔가 말을 했을 텐데요. 저는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다고요. 일본의 발언, 한국의 순방, 동남아의 취소, 중국의 침묵, 미국의 회피까지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다들 이번 사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어요. 일본이 실수했다고요. 총리가 너무 나갔다고 했죠. 다른 동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이 뭔가 준비한 게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함부로 나올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두 의견을 다 들으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일본이 준비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실수였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동남아 순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조용히 움직였을까요? 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장관 순방 당시 보도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거기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정 공지, 출장 사실 확인, 그게 전부였죠. 회담 내용도, 합의 사항도, 공동 성명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외교 순방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뭔가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뭘 숨긴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느낌만 있었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느낌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출근하자마자 국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고위 관료 몇 명이 긴급 소집됐다는 거였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했죠.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만 돌았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 기사들을 뒤졌어요. 몇몇 매체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문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만 했어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일본 내부에서 뭔가 터진 것 같다고요. 아마 총리 발언 이후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게 온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후폭풍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왜 문서가 오가고, 왜 긴급회의가 열리고, 왜 고위 관료들이 주말에 소집될까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게 연락이 왔어요. 동남아 쪽 인맥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일본 측에서 이상한 접촉이 있었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설득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어요.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발언, 한국의 순방, 동남아의 거리 두기, 일본 내부의 혼선, 그리고 지금 들은 이상한 접촉까지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했죠.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순방이 일본 총리 발언보다 석 달이나 앞섰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본이 뭔가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사태를 집중 분석하라고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 지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님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전모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 모니터링 알림이었어요. 일본 관련 기사가 또 떴다는 거였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짧았어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 말을 인용한 거였습니다.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어떤 문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문서가 뭘까요? 왜 일본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걸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곧 뭔가 터질 거라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 모든 의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당시 몰랐습니다. 일본의 한 문서가 곧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그 문서 안에 담긴 내용이 국제 외교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미 석 달 전에 조용히 시작됐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동료들도, 언론도, 심지어 일본조차도요. 폭풍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도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옷깃을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신호가 포착될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주 곧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감지한 건 작은 신호들이었죠. 고위 관료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건물에 불이 켜졌어요. 주말에도 차량이 드나들었죠. 검은색 승용차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외무성 앞을 지나가는 기자들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도쿄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일본 언론사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외교 라인을 전담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외무성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뭔가 꼬였다는 얘기가 돈다고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기자들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 꼬였냐고 물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문서 때문이라고요. 어떤 문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그 문서를 둘러싸고 고위급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다고 했죠. 외무성 내부 분위기가 매우 경직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물었어요. 누가 그 회의에 참석하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외무성 차관, 국장급 인사들, 그리고 총리실에서 파견된 사람까지 온다고 했죠. 회의는 보통 2~3시간씩 이어진다고 했어요.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문서라는 건 뭘까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날 오후, 더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거였어요. 외무성 장관, 관방장관, 그리고 몇몇 고위 실무진이 참석했다고 했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4시간이 넘게 이어진 거였어요. 끝나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다른 관계자는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죠. 평소 같으면 간단한 브리핑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뭔가 준비했는데 완전히 틀어진 것 같다고요. 계획이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거라고 했죠. 다른 동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다고 했어요.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지난 2주간의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외교 라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연대 기순으로 나열했죠. 그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주 내내 동남아 쪽에서도 이상한 신호가 계속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과의 경제 포럼을 연기했어요. 원래 다음 달 초에 자카르타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죠.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조율 문제라고만 했어요. 베트남은 강요급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베트남 측에서 먼저 연락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했죠.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외교 라인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필리핀도 비슷했습니다. 예정됐던 국방장관급 회담이 갑자기 무산됐어요. 필리핀 측이 국내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외교가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라는 얘기였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더 미묘했어요. 공식 일정 취소는 없었지만 고위급 접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달에 두세 번씩 있던 실무 협의가 거의 없어진 거였죠. 저는 이 움직임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국가별로 나눠서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동남아 5개 국가 모두 일본과의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나라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건 조율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움직인 거였죠.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3달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동남아 순방이요. 그때 장관이 방문한 나라들이 지금 일본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동향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최근 한국 외교 라인이 동남아 국가들과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 주 목요일, 중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였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요. 대변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이례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며 놀랐습니다. 중국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즉각 입장을 밝히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검토한다는 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베이징 쪽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긴급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주제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 관련 역사 문서였죠. 연구진 10여 명이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이 무슨 자료를 모으고 있냐고 물었어요. 동료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죠. 외교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분석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이 한국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였죠. 미국도 이상했습니다.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계속 물었어요.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미국 입장이 뭐냐고요. 대변인은 매번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동맹국 간 대화를 지켜본다고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죠. 저는 워싱턴 쪽 인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국무부 주변 싱크탱크에서 일했어요. 그에게 물었죠. 왜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요. 뭘 주시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동남아 쪽 외교 라인의 움직임이라고요. 미국도 그쪽 정보를 받고 있다고 했죠.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조차 주저하고 있다면 이 사태는 예상보다 복잡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한일 양국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외교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정보를 타임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석 달 전부터 조용히 준비했고, 동남아가 그에 호응했으며 일본은 뭔가 대응하려 했지만 틀어졌다는 거였죠. 문제는 일본이 뭘 하려 했는가였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 오가는 문서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모든 긴장이 그 문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실무관 한 명이 갑자기 사임했다는 거였어요. 발표는 주말에 조용히 났습니다.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외교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만두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고위급이라면 더더욱요. 보통은 몇 달 전에 예고하고 후임자를 준비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인사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의 이름은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직책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무성에서 25년간 일한 베테랑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더 파고들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동남아 외교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는 고위 전략기획팀에 배치돼 있었죠. 일본의 지역 외교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뭔가 책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주도한 어떤 일이 완전히 틀어졌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동남아 쪽에서 또 다른 신호가 왔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국가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행동해야 한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일본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건지 분명했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 입장을 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주장은 지역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요. 필리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이 성명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동남아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것도 한국과 조율된 움직임이라고요. 우연히 같은 시기에 비슷한 말을 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 주 수요일, 중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영토 문제는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일방적 주장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은 거였어요. 아니, 사실상 반대편에 선 거였죠.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동아시아 외교에서 중국의 입장은 무게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국 국무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역사 문제는 사실에 기반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요. 중립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본에 대한 경고였어요.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건 큰 의미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믿고 강경 발언을 했을 텐데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였죠. 저는 일본 내부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됐어요. 다음 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총리실과 외무성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총리실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외무성은 우려를 표했다고 했죠. 국제 여론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외무성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내부 균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문서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쿄의 지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외무성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최악이라고요. 고위 관료들이 매일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온다고 했죠. 무슨 회의냐고 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서 처리 문제라고요. 어떤 문서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핵심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만 확실하다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본 내부의 혼선, 동남아의 연대, 중국의 압박, 미국의 이탈까지요.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문서였죠. 그날 밤 늦게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저만 자료를 정리하며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주간의 모든 정보를 다시 훑어봤어요. 일본의 강경 발언, 외무성 내부의 혼란, 동남아의 거리두기, 중국의 미묘한 변화, 미국의 침묵까지요. 모든 조각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큰 그림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공백이 있었어요. 그 문서였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에는 단 3글자만 있었습니다. 주목하라라고요.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에는 한 줄만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일본 내부의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정보기관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이메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죠. 바로 그 시각, 도쿄 외무성 건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밤 10시쯤이었어요. 한 고위 실무관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갈색 봉투였습니다. 꽤 두꺼워 보였죠. 그는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차가 구석에 주차돼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봉투를 놓았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밤거리로 나왔죠. 도쿄의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안고서요.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날 밤, 그 봉투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의 내용을 몰랐어요. 문서에 적힌 문장들을요. 거기 담긴 진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곧 전 세계에 공개될 거라는 사실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아주 곧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 30분쯤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뜬 속보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국제탐사보도 네트워크, 흔히 ICIJ라고 부르는 곳에서 긴급 보도를 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 폭로라고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문건의 일부가 공개돼 있었어요. PDF 파일로 스캔된 실제 문서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공식 양식에 작성된 거였죠. 수신처는 동남아 5개 국가의 외교 담당 부서였어요. 제목은 비공식 협력 방안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건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한국 자료 신뢰성 약화였어요. 한국 외교부가 제공한 역사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포인트까지 나열돼 있었어요. 번역의 정확성 의심하기, 출처 불명 자료라고 언급하기, 한국 학계 내부 논란 부각시키기 같은 것들이었죠. 두 번째 항목은 경제적 유인책이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면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기술 이전, 무역 특혜 같은 것들이요.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독도 문제를 한국의 정치적 선동으로 프레임을 씌우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이슈라고 묘사하라는 거였죠. 한국 정부가 여론 환기용으로 독도를 이용한다고 각국에 설명하라고 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조작 시도였습니다.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공작이었죠. 일본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보도는 계속됐습니다. ICIJ는 이 문건이 일본 외무성 내부 제보자로부터 입수됐다고 밝혔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였죠.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명보호 차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에 양심적 고발자가 있다는 거였죠. 국제 규범 위반을 참지 못하고 폭로한 사람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어요. ICIJ는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3명의 독립적인 문서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 했어요. 모두 진본이라고 확인했다고 했죠. 종이 재질, 인쇄 방식, 날인 흔적까지 모두 일본 외무성 공식 문서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료들이 제 자리로 몰려왔어요. 다들 같은 뉴스를 본 거였죠.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요.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고 했어요. 다른 동료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끝났다고요. 이건 외교적 자살 행위라고 했죠.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는 순간 일본의 모든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될 거였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역사 왜곡이 없었다는 주장도 모두 의심받을 거였죠.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쏟아냈어요. AP통신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죠. BBC는 일본 특파원을 총동원해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NHK까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일본 외교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동아시아 외교 지형의 대전환이라고 분석했어요. 영국 가디언은 내부 고발자의 용기를 치켜세웠죠. 미국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 소식을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건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죠.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외교부는 논평 요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죠.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외무성은 즉각 해명에 나섰어요. 대변인이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무성 청사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대변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외무성에서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ICIJ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요. 대변인은 답을 피했습니다. 조사 중이라고만 했죠.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내부 고발자를 찾고 있냐고요. 대변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ICIJ는 문건의 원본 메타데이터까지 공개했거든요. 작성 일시, 수정 이력, 발신 서버 IP까지 모두 확인됐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서버에서 작성된 게 명백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그날 오후 동남아에서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강대국의 외교적 압박과 왜곡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죠. 일본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했습니다. 필리핀이 그 뒤를 이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요. 필리핀은 진실에 기반한 외교만을 추구한다고 했죠. 인도네시아는 더 강경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경제적 유인으로 역사 문제의 입장을 바꾸려는 시도는 주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논조의 성명을 냈어요. 5나라가 거의 동시에 움직인 거였습니다. 조율된 대응이 분명했어요. 일본은 동남아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느꼈어요. 한국 외교부가 석 달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고요. 조용히 준비한 연대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일본 외무성 문건에 드러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계속 말했어요. 역사는 조작될 수 없으며 국제규범은 지켜져야 한다고요. 중국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가 제공한 역사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한국 자료를 언급한 거였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였죠. 중국이 한국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연구기관에서도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주제는 동아시아 역사 분쟁과 국제법이었습니다. 한국 측 자료가 주요 참고 문헌으로 배포됐다고 했죠. 미국도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맹국이라도 국제규범과 외교윤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역사 문제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감싸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에서도 일본 비판 칼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내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리실과 외무성 간의 책임 공방이 시작됐어요. 외무성은 총리실의 압박 때문에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 외교 노선을 따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죠. 총리실은 즉각 반박했어요.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는 그런 문서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본 야당이 국회에서 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최대 야당 대표가 단상에 섰어요. 이건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국제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죠. 총리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중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총리의 외교 실책이 너무 크다고요.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죠. 사실상 퇴진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요. 외무성 건물 앞에 기자들이 300명 넘게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통제선을 쳤지만 소용없다고 했죠. 고위 관료들은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고 했습니다. 외무성이 내부 조사팀을 꾸렸다고 했어요. 최근 3개월간 문서 접근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고위 관료일 수도 있고 실무진일 수도 있다고 했죠. 외무성 직원 전체가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일본 총리는 오후 5시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총리 관저 대회의실에서였어요. 카메라 앞에 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일본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세력의 치밀한 조작이라고 했죠. 문건은 위조됐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조작했는지, 왜 조작했는지, 어떻게 외무성 서버를 해킹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국민조차 총리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총리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총리 퇴진 요구가 쏟아졌죠. 일본 주요 신문들도 비판적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의문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썼어요. 마이니치 신문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여론조사 기관이 긴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어요. 전주보다 15%포인트나 떨어진 거였죠.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남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모든 게 뒤집혔어요. 일본이 구축하려 했던 모든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동남아는 등을 돌렸고 중국은 압박하기 시작했죠. 미국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선택지가 뭘까요? 버티기엔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인정하자니 정치적 타격이 엄청났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CIJ가 오전 8시에 추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ICIJ 대변인이 화상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건의 두 번째 파트가 있다고요. 어제 공개한 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죠. 나머지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틀 뒤 정오에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죠. 전 세계 언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나온다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니요.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중국 외교부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중국 정부가 한국 외교부가 제공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측 자료는 각주와 출처가 매우 정확하다고요. 역사적 근거가 탄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자료를 공식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곧 중국이 한국 입장을 전면 지지할 거라는 신호였죠.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에서도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역사 기록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자료가 주요 참고 문헌으로 배포됐다고 했죠. 중국 학계도 한국 편으로 기우는 거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였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죠. 워싱턴의 외교관은 긴장했어요. 미국이 뭐라고 말할지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일본을 감쌀까요? 아니면 거리를 둘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파장이 클 거였어요.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서도 일본 비판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외교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외교협회는 동맹이라도 국제규범은 지켜야 한다는 논평을 냈죠. 동남아 5개 국가가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구체화됐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 관계자가 언론에 확인해줬어요. 5나라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했다고요. 일본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죠. 공동성명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강경한 내용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외교적 압박을 규탄하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일 거라고요. 일본 외무성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 전해준 얘기로는 외무성 차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했어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총리실에서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임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거라고요. 고위 관료들은 매일 비상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건은 진짜였고 증거는 명확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총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 주변 참모들이 사퇴를 권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구체화됐어요. 한 핵심 측근이 총리를 만나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러나야 당과 정부를 살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총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물러나는 건 모든 걸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전조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문건의 두 번째 파트가 공개되면 일본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거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자료를 정식으로 인용하기 시작하면 국제 여론은 완전히 기울 거였어요.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일본은 고립될 거였죠. 동남아의 공동성명이 나오면 아시아 전체에서 외톨이가 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요. 자신들이 준비한 전략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는 무기가 된 거였죠. 한국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죠. 3달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록과 명분과 연대로 쌓은 전략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그날도 조용히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장관은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저 지켜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고요.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요. 버틸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폭풍이 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ICIJ가 예고했던 시간이 다가왔어요. 전 세계 언론이 화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연구소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정호 정각 ICIJ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외무성 문건의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이번엔 전체였어요.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은 철저했어요. 한국의 역사 기록을 어떻게 왜곡할지 단계별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한국 자료의 번역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출처를 불분명하다고 공격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 한국 학계 내부에 논란이 있다고 부풀리는 거였습니다. 경제적 유인책도 구체적이었어요.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에는 인프라 투자, 10억 달러, 기술 이전 프로그램, 무역 특혜 관세까지 제공하겠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금액까지 적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로비 계획이었어요. 현지 언론에 기사를 싣고 싱크탱크에 자금을 지원하며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벌이라는 지침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독도 문제를 한국의 정치적 행위로 프레임을 짜는 전략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국내 지지율을 위해 독도를 이용한다고 각국에 설명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역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몰아가라는 거였죠. 마지막 항목이 가장 악랄했습니다. 만약 이 문건이 외부에 발각되면 한국이 허위 주장을 한다고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이었어요.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 씌우라는 거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국제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공작이었죠. 연구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스캔들이라고요. 다른 동료는 일본이 이제 끝났다고 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CIJ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정보도 일부 공개했어요. 전 일본 외무성 고위 실무관이라고 밝혔습니다. 25년 이상 외교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이라고 했죠. 그는 제보 메일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다고요. 외교관으로서 양심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했죠. 신원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안전보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격은 충분했어요. 일본 정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외무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대책이 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는 시도도 계속됐지만 소용없었어요. 총리실과 외무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외무성은 총리실의 지시였다고 주장했고 총리실은 외무성의 독단이라고 반박했죠.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부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그날 오후 동남아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나라 외교 장관이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회의 직후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성명은 강경했어요. 일본의 외교적 압박과 역사 왜곡 시도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제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죠. 경제적 유인으로 입장을 바꾸려는 시도는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어요. 성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역사 자료는 출처와 근거가 명확하다고 밝혔어요. 5나라는 사실에 기반한 외교만을 추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저는 성명을 읽으며 느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됐다고요. 동남아 전체가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외교적 기반이 무너진 거였죠. 다음 날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중대 발표를 했어요. 한국 외교부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역사 기록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춘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중국은 더 나아갔어요. 공식 문서에 한국 외교부 자료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주까지 달아서요. 구체적인 문서명, 작성 연도, 참고 페이지까지 모두 명시했죠.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 자료를 이렇게 공식 인용한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논리를 중국이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였어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동남아가 등을 돌렸고 중국이 한국 편에 섰어요. 이제 남은 건 미국뿐이었죠. 미국 국무부가 예고했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후 2시였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그는 준비된 성명을 읽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영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핵심 문장이 나왔습니다. 영토 분쟁은 사실과 국제법의 문제입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압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감싸지 않겠다는 거였죠. 사실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라는 건 사실상 한국 편에 서는 거였어요.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보호막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이제 일본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도쿄의 지인이 전화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요. 총리실은 혼란에 빠졌고 외무성은 마비됐다고 했어요. 여론은 폭발 직전이라고 했죠. 그날 밤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총리 관저 대회의실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총리는 단상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그는 원고를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는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외교적 신뢰가 손상된 것에 깊이 유감스럽다고 했죠. 그리고 핵심 문장을 말했어요. 독도 관련 역사적 근거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총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하겠다고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죠. 외교적 언어였어요. 하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포기 선언이라는 거요. 전면 재검토라는 건 지금까지 주장을 철회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로이터는 일본이 독도 주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했어요. BBC는 일본의 역사적 후퇴라고 분석했죠. 뉴욕타임스는 동아시아 외교 지형의 대전환이라고 썼습니다. 일본 내부는 난리가 났어요. 야당이 국회에서 총리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총리 교체론이 나왔죠. 주요 신문들은 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도쿄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리를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교 실패를 규탄했죠. 일본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조용했어요. 감정적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짧은 논평만 냈어요. 역사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기록과 진실에 기반한 외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자신감이요. 명분과 사실만으로 승리했다는 긍지였죠. 저는 연구소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사의 교과서가 될 거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승리했습니다. 감정적 대응도 없었죠. 오직 기록과 명분과 연대로 움직였어요. 석 달 전부터 조용히 준비한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죠.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문건을 만들었고 폭로당했어요. 거짓말을 했고 증거에 밝혀졌죠. 압박을 시도했고 연대에 막혔습니다. 모든 선택이 자신을 파멸시켰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일본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국민에게 사과했어요. 외교적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취임했어요. 그는 취임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 지향적 외교를 하겠다고 선언했죠. 한국 정부는 환영 논평을 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죠. 말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한 거였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필리핀은 경제 협력을 확대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넓혔어요. 양국 외교부 간 정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역사 문제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했죠.
미국은 한국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어요. 국무부 고위 관료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원칙 있는 외교가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죠. 저는 연구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명분의 승리, 역사의 증명이라고요. 보고서에서 저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었다고요. 국제 정치의 기준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다고 썼어요. 과거에는 힘이 정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박했죠. 경제력과 군사력이 외교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명분이 힘을 이겼어요. 사실이 거짓을 무너뜨렸죠. 기록이 압박을 막아냈습니다. 연대가 고립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전쟁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걸요. 소리 높이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요. 오직 진실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힘이 아니라 진실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일본은 독도를 포기했고 한국은 명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수십 년간 외교 교과서에 실릴 거였습니다. 진실의 힘을 보여준 역사로요.